Dubro Suspicion Files. (1996년 1월 6일) 정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죠. 한 시대를 노래했던 가수 바로 김광석 씨가 겨우 32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이건 그냥 한 가수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한 세대의 상실이었고 동시에 정말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김광석 씨는요, 그냥 노래 잘하는 가수가 아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그의 노래는 그 시대의 아픔을 위로했고 또 우리 청춘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시대의 가객이었던 겁니다. 경찰은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근데요, 그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대중들은 이 결론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 의혹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사건을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일단 감정은 좀 내려놓고 오직 팩트만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고요.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속 걱정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건지 그 이유를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진실에 다가가려면 우선 감정적인 부분은 다 걷어내고 그날 밤의 차가운 법의학적 증거들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과연 과학은 누구의 편을 들고 있을까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목에 남은 자국, 사큰이라고 하는데요. 법의학적으로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가르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거든요. 보세요. 자살은 자기 체중 때문에 끈이 위로 당겨지면서 V자 모양이 생기는데, 타살은 누가 뒤에서 수평으로 목 전체를 꽉 조르게 되는 거죠. 모양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결과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김광석 씨의 부검 결과는요, 타살의 특징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형적인 목맴 자살, 그 소견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사큰이 목 뒤쪽에서는 끊어져 있었고 체중이 실린 앞쪽이 훨씬 깊었죠. 이건 과학적인 팩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그의 몸에는요, 저항한 흔적, 그러니까 방어흔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공격하면 본능적으로 막고 핥힐 거 아니에요. 그런 증거가 없었다는 건 법의학적으로 타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 혹시 너무 취해서 저항을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하지만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긴 한데 몸을 못 가누거나 자기를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 과학적 증거들은 전부 자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단 한 사람, 그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 바로 그의 아내 서혜순 씨의 말과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녀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극적으로 바뀝니다. 처음엔 장난치다 일어난 사고였다가 몇 년 뒤엔 우울증과 여자 문제로 인한 자살이었다가 나중엔 아예 경황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바꿔요. 유일한 목격자의 말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니까 대중의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심지어 전문가들은요, 그녀가 인터뷰하는 태도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직접적인 질문은 피하고 남편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는데 감정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막 압박을 받으니까 부적절하게 웃는 모습 같은 거요. 이런 모습들이 대중의 의심에 기름을 부은 거죠. 이 미스터리의 또 다른 핵심은 바로 사라진 일기장입니다. 김광석 씨가 메모광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런데 유서 한 장 안 남기고 떠났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기장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건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달 전 뉴욕에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후에 남긴 메모의 일부예요. 아내가 낯설게 느껴진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믿었던 아내와 친구한테 배신당했다고 느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정말 고스란히 느껴지는 대목이죠. 뉴욕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 김광석 씨는 주변에 이혼하겠다고 결심을 굳혔다고 해요. 바로 이 이혼이라는 키워드가 타살설과 자살설, 양쪽 모두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타살설 쪽에서는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내가 동기를 가졌다고 보는 거고, 자살설 쪽에서는 이 배신감과 가정 파탄이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갔다고 보는 거죠. 같은 사실을 두고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자살설을 정말 강하게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망하기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앞으로 재미있는 일 많이 해보자 하면서 새로운 앨범이랑 공연 계획에 엄청 들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얘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20년 넘게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이 2017년에 정말 모든 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드러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김광석 씨의 막대한 저작권료, 그 재산은 전부 외동딸 서연 양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지난 10년 동안 그 누구도 서연 양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상속자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엄마인 서혜순 씨는 딸이 어디 있냐고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김광석 씨 가족들에게까지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딸 미국에서 공부 잘하고 있다고요. 무려 10년 동안이나요.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딸 서연 양은 이미 2007년에 16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딸의 죽음을 철저히 숨긴 채 이미 사망한 딸의 이름으로 수백억 원대 저작권 소송을 계속 진행했고 마침내 최종 승소까지 한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국민적인 분노가 정말 들끓었고 결국 사건은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의 최종 판단은 과연 어땠을까요? 결과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공식 수사 결과 서혜순 씨는 남편 김광석 씨의 타살 혐의는 물론이고 딸을 방치해서 죽게 했다는 혐의, 그리고 소송 사기 혐의까지 법적으로는 모두 무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소송 사기 혐의 같은 경우는 딸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은 건 도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소송 자체를 속이려는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법이 판단한 법적 진실과 우리 대중이 느끼는 정서적 진실 사이에 정말 거대한 간극이 생긴 거죠. 법적으로는 무죄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과 행동을 본 대중은 그녀가 유죄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상황.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곧 완벽한 무죄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진실은 법의 심판대를 넘어서 무엇이 정의로운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 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걸까요? 이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